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0일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오는 2013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도매 판매가 4월 내 처음으로 증가 6월 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도매 재고는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늘면서 재고 물량 증가가 둔화됐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앞두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대책반을 구성해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올리기에 나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쌀쌀해진다는 뜻인데요. 오늘 아침 날씨는 이 속담처럼 제법 코끝을 찡하게 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분들 어제보다는 조금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밤사이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파란불을 켜면서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재료를 눈앞에 두고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가 수요 전망치를 낮추면서 경제 전반에 대해 불안감이 고조가 됐고, 이어서 발표된 코스코의 4분기 실적도 지수 낙폭을 제한하는 정도에만 그치면서 시장 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크게 내려가면서 13,30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0.43% 내려간 3,051, 그리고 S&P 500 지수도 약세를 보이면서 1,432선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어제에 이어서 어두운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3일째 이어지는 하락세인데요. 전날 IMF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에 악영향이 계속 이어진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아가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유럽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알코아를 선두로 미국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58%, 33포인트 내려가서 5,776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약세를 보이면서 7,200선,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 0.5% 내려간 3,365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중국은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본 증시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650위안, 우리 돈으로 46조 원을 시중에 공급했고 경기 부양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가까이 급락하면서 8,596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소폭 오르면서 2,119를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보합권에서 29,900선에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머니국의 선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지수는 기업 어닝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등 뉴욕 지수는 0.5%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로존의 국가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구체화되지 않는 것도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뉴욕 금 가격은 미국 달러와 유로화가 박스권에서 주로 등락함에 따라 보합권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1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0센트 오른 1765.1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아닌 립 서비스용 발언만 쏟아내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는 10월 24일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전까지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금가격 움직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주요 곡물들도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맥과 밀 선물이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옥수수와 대두 선물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두 선물의 경우 올 추수가 사상 최고 속도로 다시 근접하며 부담을 느낀 데다가 미국 농무부의 원래 수급 보고서 발표를 앞둔 지분 정리로 1.5%나 하락했습니다. 옥수수 선물 역시 사상 최고 속도의 추수 완료 비율과 달러 강세의 압박으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죠.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3일째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5% 밀린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1%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전날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이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경기 진작을 위한 통화부양 결정에 힘입어 지난 7월 이래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날 실시된 이탈리아 1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익률이 상승하자 트레이더들은 이를 유로존 채무 위기의 빠른 완화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해서 하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제공 조건을 둘러싼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글로벌 시장 마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침 신문에 실린 경제 이슈들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완전히 늦은 가을 네, 기분입니다. 한절기 좀 감기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저 신문 좀 살펴보시죠. 네네. 일면 기사 보니까 녹색금융 조사로 재이웅진 막는다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띄이는데요. 녹색금융 뭘 뜻하는 얘기인지요? 이게 보통은 이제 예. 그 시청자분들께서 녹색금융하면 개념이 잘 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역점을 둔 사업 중에 하나가 녹색 성장인데요. 예. 그 녹색 성장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경기 성장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 이걸 추구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같은 거 혹은 조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예. 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성장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고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도 만들고 말이죠.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걸 하는 데는 예컨대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조력 발전소 이런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녹색 금융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아주 취지는 좋은데 수익성이 좀 분명치 않다는 게 문제 있거든요. 시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시중은행보다도 정책금융기관이 많이 개입이 된 건데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아침 신문 보니까 지난 4년간 40조 원이 지원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웅진그룹이 보도가 난 법정관리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웅진그룹이 태양광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예,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문제가 됐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0조 원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좀 차단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아마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제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업성 같은 게 예. 확실치 않고요. 그러니까 투입 비용에 비해서 사업성이 이제 예컨대 뭐 당장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발전소를 대체할 만큼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소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고, 더 한 가지 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그 수요도 별로 없는데 이미 공급 과잉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중국이 너무 그냥 많이 참여해서 가격을 낮춰버리는 바람에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또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라는 점에서 또 투자가 안 이루어질 수도 없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고 참 힘든 문제가 지금 이게 아닐 수 어떤 없네요. 문제까지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것이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세계 기후 협약에 미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이만큼은 이것이 그 해야 할 길은 해야 할 길인데 예, 예.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더 공생공령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실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런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지원되는 그런 자금을 제대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거나 기술력을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그 기류에 편승해서 자금을 갖다가 취하는 그런 기업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일 예.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걸 걸러내는 게 금융기관이거든요. 예. 그 면밀히 그 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대출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금융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이거든요. 예.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에서 아무래도 입김이 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더 지금도 잘 했겠지만은 예. 앞으로 좀 더 비록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나중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좀 면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 아래 또 기사를 보니까요, 채권금리 사상 최저라는 제목을 단 기사가 있는데, 국내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시장 채권금리가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금통위에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게 이제 시장이 의견, 앞서가는 예. 거죠. 오늘 예.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하는 그 예상을 하고 이제 시장이 앞서가는 건데요. 뭐 이제 거의 시장은 오늘 금리를 인하할 것을 거의 기정사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물 채권 금리 2.7이면은 현재 한국은행 초단기 금리 콜 금리율 3.0보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예, 본래 금리가 장기가 높고 단기가 낮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 장기가 오히려 낮고 단기가 높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대개 장기 금리가 낮다고 하는 것은 장기의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 나왔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한은 총재께서 국회에서 한은이 계산해 본 그 GDP 개념률도 내년까지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아마 오늘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고 반응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결국 최저점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은이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미리 반응하고 벌써 어제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예.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 채권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 외국 자금이 국내에서도 많이 유입되고 있죠. 많이 유입되고 있고 예. 또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많은 그 채권 투자가 발생했을 거예요. 어제 예. 그런 것 때문에 채권 투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3면에 보시면은요, 관련되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예, 24면에요. 예, 고령화는 채권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운용 정책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기 채권에 좀 많은 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진단이 나와 고령화가 있는데. 나오면 고령화세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 분석은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아마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그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가 더 떨어질지 아닐지 방송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인하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또 한국은행과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 존중을 해야죠. 예.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매일경제에서 세계 지식 포럼 벌써 13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갈수록 아주 질과 그런 양 측면에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설을 하신 나서는 이제 크루그먼 교수요. 예.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ECB 유로존 방어벽 쳐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의 어제 발제가 있었는데 관련되는 내용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크루건 교수 얘기를 쭉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현재 그 유럽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미국 그 연준이라든지 혹은 일본은행 등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루건 얘기는 이 양적 완화 정책만 가지고는 세계 경제 회복이 안 된다. 그 재정 지출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지금 유로존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정책과는 좀 반대 기조를 원래 얘기하는 이제 겁니다. 크루건이 약간 크루건은 전통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하고는 좀 반대편에 서 있는 학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분의 그 의견에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고 이분의 책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 상황이 재정이 약간 여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에 재정 국가 부채가 이미 벌써 GDP의 100% 가까이 돌파하고 심지어는 이제 100% 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재정을 더 확충할 여지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크루그만의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벌써 다른 면을 보니까 유럽의 보니까 또 다른 학자들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재정을 당연히 확충을 해야죠. 그것도 중요한 것은 현재 성장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되 성장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를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예컨대 무슨 재정 지출해가지고 성장이 회복돼서 거기서 세금이 들어와서 재정 지출 분이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시 말하면 복지라든지 너무 퍼주기보다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제한된 재정 자금을 활용하는 거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재정 지출은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사실 이제 크루그먼 교수는 유로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에서 이제 재정 지출을 좀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상황은 지금 이제 크루그만도 국내 한국 얘기를 조금 했어요. 했는데 한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 국가 부채의 재정 GDP 대비 비율은 30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 포함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약 한 60몇 %가 올라간다 얘기했습니다. 한 배에 가깝군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주로 뭐냐면 이제 공기업 부채 중에서 실제로 국가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그런 건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부채 같은 거, 또 지방 정부에 있는 지방의 공기업들, 우리 무슨 공사, 뭐 강원도 무슨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부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가 현재 상당히 만만치 않다 싶어서 그러나 유럽보다는 낫지만은 만만치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재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크루그만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여력이 있는 그 재정을 성장 동력 확충하는데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재정 지출을 늘리되 복지보다는 좀 균형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지출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돈을 그냥 줍니다.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준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다못해 뭐 도로를 닦거나 아니면 산에 나무를 심거나 뭐 하는데
하게 하고 돈을 100만 원 준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주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렇게 부분을 해야 좀 한다는 보조해가는 지금 식으로 개념이 나가야 되겠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과 이제 좀 연계가 되는 얘기인데요. 또 로드릭 교수하고 에스모글루 교수가 국가 성장 조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 사면이에요. 국가 성장 조건에서 맞짱 토론을 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제 로드릭 교수는 한국 대기업 문제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경제 민주화 문제와 맞물려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이건 한국 현상만은 아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 뭐 또 한편에 나온 얘기가 이제 한국 경제 성과를 이만큼 이뤘으니까 이제 사회복지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을 두고 두 교수가 이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제가 보니까 예. 그 하버드 대학의 로드릭 교수는 이제 미국 사실은 이번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정책 결정 당국과 미국의 정말은 큰 금융 그룹들, 그 골드만삭스라는 그런 큰 금융 되게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많은 재무장관들이 골드만삭스 회장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융권과 정치권의 네, 그런 그러니까, 밀착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심하죠, 지금 미국이요. 예. 이게 로드릭 교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미국은 금융과 정책 당국이 너무 긴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예. 이번에 그런데 비해서 왜냐하면 투자은행 회장이 재무장관이 되면 자연적으로 금융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금융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은 그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로드릭 교수 얘기가 산업과 정부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 다를 뿐이지 뭐 한국도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 모글루라고 이 사람은 이제 최근에 그 국가의 몰락이라는 왜 국가가 몰락하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예.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 얘기로는 포용적 경제 제도가 그 국가의 그 성장을 가져온다. 그 포용적 제도가 뭐냐니까 교육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제도가 국가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책에서 굉장히 많이 한국과 북한을 대비했어요. 북한은 약탈적 경제 제도고 남한은 포용적 경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도 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그런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 조건이라는 것을 놓고 두 교수가 이제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뭐 사회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뭐 연장성산에서 얘기를 낼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 마련하는데 좀 더 많은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참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제 로드릭 교수나 에이스 모글로도 얘기인데 이분들 다 얘기가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해온 잘해왔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단계로 간다는 얘기. 왜냐하면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하면서 가는데 이분들 얘기가 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 세 사람 후보가 아무도 성장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이 좀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예,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오면 기사를 또 한번 보면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과 통화 수합 이제 종결이 됐고 중국과 통화 수합을 유지하면서 금융 면에 있어서도 중국에 우리가 좀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실 중국 경제 우리 중요한데요. 중국 경제 성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어제 많은 경제 석학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 얘기를 재밌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덩컨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오라는 그 레드 캐피탈리즘이라 가지고 중국 자본주의 중국의 금융 제도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은 너무도 많은 은행 대출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중국은 대부분 다 여기 나오면 지난 2년 동안 대출 신장률이 60%였다. 그게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에 보니까 약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랍니다. 대개 한 10%에서 20%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과잉 투자를 했는데 예.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대신 중국은 또 한 가지가 중국 인구의 약 80%가 하루에 $10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GDP에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다른 나라는 대개 한 60% 정도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 40%밖에 안 돼요. 예. 그것도 최근에 좀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지난 2년간 60%가 되는 대출 신장률이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빌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소비는 안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금년에 7%대 성장률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학자들은 보니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학자들은 아니다. 우리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예. 지난 30년 동안 평균 10%의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예.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 고도 성장을 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도 이제는 불가피하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새로운 그 구조조정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요.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 재밌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이슈인데 굉장히 쉽게 풀어졌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하나는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의 임대료 문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휴대폰 보조금 얘기요. 이 통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그리고 제조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우리 단말기 시장의 유통 구조에 어떤 불합리한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